생산과 소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선 총독부의 차별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가장 심각한 차별은 소장농에 대한 차별이죠. 일본인 소장농과 조선인 소장농에 대한 그 차별이 있었어요. 일본인 소장농들에게는 소장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이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죠.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차별 정책이었죠. 그 소장농의 문제는 원래 개혁해야 할 문제였다. 근데 그래요. 일본 정부도 소장농의 문제를 알긴 알았는데 그래요. 그 완전히 해결할 생각을 못했죠. 그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식민지건 아니건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독립운동을 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919년 3.1 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 내부에서의 대중적인 무장투쟁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렇죠. 저번에 설명했죠. 대규모로 토벌되면서 이제 무장투쟁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끊기죠. 더 이상 참여 안 하더라. 3차 인류혁명 세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실력을 향상하며 세력을 확산하고자 했다. 이때 3차 인류혁명 세력은 이제 좀 널리 통하는 말로 하면 근대화 세력, 뭐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죠. 군대 국가를 세우려는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현대 국가라 해도 되고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통해 개혁 정신을 전파하고 실력을 양성하며 세력을 키우고자 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주로 그래요. 군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3차 인류혁명을 수행해야 한다. 뭐 그런 논조였다고 전해지죠. 또한 종교단체를 이용한 세력 확산도 시도했다. 손병희는 급진 개화파 인사와 접촉한 이후 3차 인류혁명 세력이 되고 이후에는 천도교를 통해 개화 사상을 전파하고자 힘썼다. 기독교 역시 개화 사상을 퍼뜨리고자 했다. 이들은 학교를 설립해 한글과 역사를 가르치며 세력을 키우기도 했다. 그래요. 천도교는 바뀌죠. 손병희 때에 이르러서 손병희가 교주되면서 급진 개화파 인사와 접촉하면서 개혁 개방 인사가 되고, 그 전에는 뭐였나요? 동학난 일으키고 이럴 때는 반개방 인사였다는 거예요. 이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모르겠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 동학 이러면서 반개방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았다. 손병희가 채택한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개혁 개방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동학란은 반독립 인사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일본처럼 개혁 개방했으면 식민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되고 조선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요. 동학은 그렇게 이제 그 갈리는 거고, 그 실현 사회에 대한 생각과 실현 방식이 바뀌는 거죠. 기독교는 어떤가요? 처음부터 이제 개화 사상을 퍼뜨리죠. 또 이렇게 독립하고자 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3.1 혁명 세력이죠. 독립운동도 병행하면서 했죠. 그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현 시대 기독교를 보면 우파 인사들이 많죠. 3.1 혁명 세력이었죠. 그 변한 게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현 시대에 3.4.16 혁명 반발 세력이 득세하면서 국군이 뭐 이렇게 말을 붙이지만 그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그 3.4.16 혁명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해방 때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고 지금도 3.4.16 혁명 반발 세력이 바로 하니까 그냥 맞서 싸울 뿐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규정하는 거고 항상 변함이 없었다. 그냥 꾸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3차 인류 혁명 3차 반발 세력인 공산주의자들도 실력 양성에 힘쓰며 세력을 키우고자 힘쓴다. 그렇죠. 이제 뭐 아무도 동조를 안 해주더라. 뭐 누가 일으키건 간에 뭐 무장항쟁 이런 거는 시위도 없던가요. 대규모 시위가 사라지죠. 확인했죠. 대규모 시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벌 당한 뒤로는. 국내에 공산당을 설립하고 키우기 위해 힘쓰고 해외에서는 통일 전선 전술을 통해 독립단체를 흡수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두 가지를 전개하죠. 한 개는 아무도 동조를 안 하니까 이제 뭐 시위 같은 거 이렇게 봤자 그냥 실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는 수밖에 없죠. 둘 다 마찬가지죠. 3차 인류 혁명 세력도 그렇고 독립을 원하는 3차 인류 혁명 반발 세력도 그렇고 동조를 안 해주니까 시민들이 조선인들이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을 위해 힘쓰더라. 뭘 했냐? 단체들을 우선 만들겠죠. 화요회는 1923년 김재봉, 김찬 등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중심되어 만든 단체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주의 사상 연구와 선전에 주력했다. 화요회는 코민테른의 직접적인 지시와 지원을 받았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코민테른의 지시와 지원을 받냐 안 받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코민테른은 그래요. 공산화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을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김재봉은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 근거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했죠. 걸리면 체포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로부터 2005년 공산주의 활동으로 체포된 것을 독립운동으로 포장하여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다. 김재봉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서 소비에트 편입운동을 했는데 독립운동가로 인정되고 있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건데 한국에서도 공산주의 활동으로 체포된 경우가 많다.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 한국 정부가 포상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 일제 식민지 시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해방된 후에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이들이 많잖아요. 그 포상해야 되냐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라 해서 그 악이 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활동은 범죄 행위로 독립운동과 다르다. 그 똑같은 거예요. 살인죄.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식민지 시기건 현 시대건 미래 시대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식민지 시기니까 이거는 보상받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공산주의 활동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소련의 한반도를 편입시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23년 김양수 등을 중심으로 서울파가 조직되었고 또 단체들이 생기죠. 화요회와는 별개의 노선으로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김양수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재헌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그렇게까지 이 사람은 이제 출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양수는 국회 뿌락지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6.25 전쟁 중 월북했다. 간첩 활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체포돼서 이제 체포됐는데 6.25 전쟁 중 이제 탈옥에 성공해서 월북했다. 그 말인 거죠.
화요회와 마찬가지로 서울파는 코민테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활동했으며 두 단체는 코민테른의 유일한 조선 내 지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으면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민테른은 소비에트 연방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시키려 했죠. 뒤에 다 나와요, 그거는. 1923년 김제부 등을 중심으로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하려는 목적으로 북풍회가 조직되었다. 북풍회 역시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았다. 이제 코민테른이 지시를 했겠죠. 이렇게 난립하지 말고 분파주의를 반대한다 했죠. 통일을 해라. 그래 지시를 받고 활동했겠죠. 코민테른이. 이 단체 노력 덕분에 여러 공산주의 단체들이 조선공산당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1893년 출판법을 제정하고 1900년 치안경찰법을 제정하여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했으며 따라서 위 단체들은 불법단체였다. 그렇죠. 공산주의 활동 자체를 금지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본토도 그렇고 조선총독부도 그렇고 한반도도 그렇고 일본은 일찍부터 공산당의 위험을 알고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했지만 다른 국가 역시 일정 정도 통제했으니 특별히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어느 정도 이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은 좀 세게 했던 거죠. 또 강한 조치도 사실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도. 1933년 독일의 히틀러는 공산당을 해산했고 1939년 프랑스에서도 공산당을 해산한 사례가 있다. 그래요. 자꾸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니까 다들 고민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건가. 일본은 일찍부터 그냥 법으로 금지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투쟁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 세력과 3차 인류혁명 반발 세력과의 투쟁은.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 17일 사회주의 단체인 북풍회와 화요회 등의 노력으로 통합되어 창립된 단체이다. 그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죠. 25년에 불법 단체겠죠. 당연히 금지하고 있으니까.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지시를 받는 조선 내 유일한 합법적 조직으로 인정받았으며 코민테른으로부터 자금과 조직 운영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 앞에서 밝혔듯이 확인했듯이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코민테른의 지시를 따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코민테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면 되잖아요. 그게 독립운동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떤 말로 포장하건 그들의 활동은 한반도를 공산화하고 소연방에 한반도를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코민테른의 목표가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요. 무장 군대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수단과 목적을 안 가리겠다 이 말이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겠다 이 말이죠. 완전한 국가 소멸이라는 과도적 단계로 이해감으로써 국가를 소멸시킨다. 그거는 국가를 다 없앤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죠. 각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코민테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국가 소멸.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활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홍범도가 소련군에 가입하잖아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표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연방에 한반도를 편입시키는 거지.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전 세계 자산계급의 전복 및 세계적 소비에트 공화국의 건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국가를 전체 소멸시키고 그 다음 뭐라 하나요? 소연방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쓰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겠죠.
국가 소멸, 독립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오로지 하나의 소비에트 공화국만 있어야 된다. 한반도를 편입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 뭐 누구를 비하하고 뭐 날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민테르는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따르니까 민족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또 코민테른이 지시한 거예요. 한 거라는 거예요. 통일 전선 전술을 쓰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일단 끌어들이라고. 민족 얘기 꺼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국가를 소멸시키고 소비에트 공화국 하나만 남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코민테른 지시를 다 따르려 했고 또 경쟁도 하고 잘 따르기 위해서 국가를 소멸시킨다는 말은 있어도 조선과 같은 식민지 국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말은 일체 없다. 소멸시킨다는 말이 있죠. 무슨 독립을 보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목표에. 이처럼 코민테른의 목표는 명확히 세상에 공개되어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미화하는 행위는 명백히 날조이며 반국가 행위이다. 그렇잖아요. 역사 날조하면서 반국가 행위를 저지르면 되냐는 거예요. 참고로 코민테른은 1943년에 해산된다. 약간 뭔가 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소비에트 공화국을 만드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한 개의 국가로 만드는 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공산주의 활동이 독립운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당시 주류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이다. 자꾸 그 사람 활동이 독립운동이다 하는 거는 무식한 이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공산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주류 공산주의는 뭔가요?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목표는 주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견해에서 비롯되죠. 마르크스 견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주류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전 세계의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도 있는 것이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에 단결하라. 전 세계의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마르크스 본인의 견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주로 그 당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이 몰랐냐는 거예요. 다 알고서 한 거지. 그래요. 조선공산당은 1925년 창당 직후부터 일본 경찰이 대대적인 탄압에 직면했다. 김배봉 등 당원들은 1926년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제2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 등으로 연이어 체포되며 조직은 와해되었다. 1928년에는 해산되었으며 이후에도 공산주의자들은 비밀리에 조직을 재건하려 노력했으나 1930년대 이후 일제의 강력한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요. 이런 검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끝나더라. 금지하는, 그렇죠. 토벌된 거죠. 공산당을 조직하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사업체나 농민들에 침투하여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비밀리에 결성하여 노동쟁이나 소작쟁이가 일어난다. 이제 조선공산당은 이제 설립할 수 없게 됐어요. 너무 감시망이 촘촘하니까. 어떤 단체도 만들기 어려웠죠. 당시에는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결성하는 일은 불법이었기에 조선공산당들의 수단은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공산주의 활동도 불법이고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을 결성하는 것도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걸 하려니까 또 그래요. 어떻게 되나요? 또 탄압을 받겠죠. 1929년 원산 노동가들이 1000명이 모여 1월부터 4월까지 총파업을 했다.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만을 요구했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하지만 민족해방과 노동계급 해방과 같은 구호가 있었다. 민족해방이라는 구호가 있으니 코민테르는 말대로 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활동을 독립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구호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일 따릅니다.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죠. 많은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었다. 하여간 노동계급 해방과 같은 구호를 걸면 누구나 공산주의자가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계급 해방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근로자가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노동계급 해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산주의자가 개입한 거 다 아는 거죠. 그 결과 공산주의자인 최덕주, 정용훈, 이승복은 체포되었다.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불법 파업을 일으키고 질서를 문란하겠다는 제목으로 수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세 명이 역시 공산주의자이며 공산주의 활동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고 있다. 잘못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원산 총파업을 일으켜서 이제 체포됐죠. 공산주의 활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현실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민테르는 지신을 받고 그 당시에는 활동을 했잖아요.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그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한국이. 1929년에 원산 총파업으로 인해 또 공산주의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토벌되었고 그 결과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다고 파악되는 파업은 알려진 것이 없다. 그래요. 1929년 원산 총파업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대규모 노동쟁의는 사라진다. 토벌된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대규모 노동쟁의는 사라진다. 대규모 노동쟁의 자체가 사라지죠.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노동쟁의는 이제 흔적이 없어지는 거고 1930년대에도 노동쟁의는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제 소규모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가 개입했다는 흔적은 없다. 개입했더라도 공산주의 티를 내지는 않았고 비밀스럽게 행동했다는 말이다. 규모가 커지면 또 흔적이 남으니까 숨길 수가 없으니까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개입한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계속 감시하고 토벌되고 이러니까. 파업은 192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 1921년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에는 5,000명의 근로자가 불법 파업에 참여했는데 발생 원인은 부두업자들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20%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불법 파업이긴 하였으나 주동자들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기에 주동자들 대부분은 단기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임금과 근로조건과 관련된 파업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공산주의자들이 개입된 파업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야 나타났다.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좀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을 위한 파업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죄로 처벌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면 공산주의 활동으로 보고 똑같은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중죄로 처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원산 총파업 사건에서 조선인들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공산주의를 금지하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면 중죄로 처벌한다. 다 알고 있었겠죠. 조선 공산당 사건도 있고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을 위해 벌인 파업이면 중죄로 처벌하지 않았다.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처벌하긴 해도 가볍게 처벌했다는 거예요. 벌금형이나 단기적인 징역형이나. 하지만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 불법 파업을 하면 체제 전복행위로 보고 중죄로 처벌하였다. 즉 공산주의 티를 내지 않고 파업했으면 산업 현장에서 토벌당하는 일은 없었고 힘을 키우며 세력을 확산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 티를 안 냈으면
중죄로 처벌받지 않고 그냥 계속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티를 내면 토벌당하는 것을 몰랐겠는가. 토벌당하고 감시망이 강화되죠. 과시욕을 억누르지 못하여 토벌당할 짓을 기억하고 만다. 과시욕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 당시 독립운동하는 이는 조선인들의 특징이다 하고만 것이다. 과시욕이라는 거예요. 항일 투쟁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뭔가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연방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조선인들이 특징이 있더라. 조금만 힘이 생기면 톱을 당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뻔히 알면서 일을 벌이더라. 톱을 당하면 끝인데 만주에서의 무장항쟁도 그렇고 3.1 운동도 그렇고 톱을 당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과거에 보면 또 정민회전도 보면 그렇고 계속 세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거 왜 그런가요?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요. 그 과시욕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몰랐을까 이 사람들이? 톱을 당한다는 거? 계속 반복되는데 역사에서 이 사람들 역사 공부를 전혀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알면서 했다는 것은 과시욕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죠. 내가 기획 한번 이렇게 보겠다 이러면서. 일본 식민지식의 소작쟁이는 소작농 개선을 위해 발생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하여 체제 전복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소작쟁이도 이제 일으키겠죠. 소작인들에게 침투해서 농민들은 1920년대 초반부터 지주들이 높은 소작농에서 맞서 소작조합을 결성하고 저항했다. 당시 소작조합은 일본의 법률상 불법단체였다.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공산주의자가 개입하진 않았겠죠. 1923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암태도 소작인들은 과도한 소작료에 저항하며 1년여간 투쟁했다. 이제 가장 규모가 큰 소작쟁이였죠. 조선인지주 문제철은 수확량의 70%에서 80%를 소작료로 받았다고 전해진다. 현시대 한국인 역사가들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일본인 지주가 과도한 소작료를 걷어서 일본인 지주보다 더 많이 걷어서 실제로 일본의 수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또 민간인과 민간인 문제는 다른 거죠. 정부가 수탈했냐 안 했냐를 따져야 되고 정부 수탈은 완전히 사라졌죠. 소작료에 대한 수탈이. 이제 그 소작료 문제는 또 민간인과 민간인의 문제인 거죠. 한국에서는 일본인이 악랄해서 훨씬 많이 소작료를 받았다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시의 그 사례를 보면 문제철은 70%에서 80% 소작료를 받았다고 전해지잖아요. 물론 이걸 쓴 이는 이것도 뻔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소작료 시세는 수확량의 50%였고 일본인 지주 역시 수확량의 50%를 거뒀다. 수확량의 50%를 소작료로 거둬도 소작민들이 가난한 비참할 지경인데 수확량의 70%에서 80%를 소작료로 거두면 과연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50%를 거둬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난리인데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굶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70% 80%를 거두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뻥이다. 아무리 악랄한 지주도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은 소작인에게 보장한다. 죽으면 일을 못 시키잖아요. 굶어 죽으면. 그렇지 않으면 소작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소작료에 대한 알려진 정보는 암태도에서 발생한 소작쟁이를 미화하기 위해 날조된 정보로 보인다. 날조된 거다. 70%에서 80% 걷어서 일어났다는 거는. 이 투쟁은 결국 소작료를 40%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주도자들은 체포되었지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정의를 주도한 서태석 등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소작인 14명도 징계형에 처해졌다. 처벌을 받긴 받는데 막 몇 년씩 이렇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 파업을 했으니까 뭐 그래요. 처벌을 하지만 근데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처벌은 다르다 했죠.
1927년 전북 옥구 이엽사 농장 소작쟁에 의해서 그래요. 소작인들은 지주의 가옥관 착지에 저항하며 투쟁했다. 이엽사는 회사 이름이죠. 일본 회사 이름이죠. 그들은 소작료 인하나 소작권 보장과 같은 삶의 개선만을 요구했다면 일제의 중재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당시 공산주의 계열의 농민단체인 조선농민총동맹과 그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했다. 이들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계급 해방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내걸며 공산주의 티를 냈다. 이러한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면서 조선 총독부는 소작쟁이를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닌 체제 전복을 노리는 중재로 간주했다. 그 결과 이용길, 한세현 등 소작쟁이를 주도한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불법 소작쟁이를 일으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제목으로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중재로 처벌한다 했죠. 근데 또 어떤가요? 이용길은 1990년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고 한세현은 1991년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다. 공산주의 활동은 다른 걸 했죠. 이 당시에는. 물론 그들의 활동은 공산주의 활동이지 독립운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일본 공산당이 지배한 공산주의 국가였다. 혹은 소비에트 국가였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니까. 일본 조선 총독부가 공산주의 정부가 아니니까 항쟁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927년 전북 옥구 이엽사 농장 소작쟁에 의해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대규모 소작쟁에는 사라진다. 1930년대에도 소작쟁에는 빈번히 발생했지만 공산주의자가 개입했다는 흔적은 없다. 개입했더라도 공산주의 티를 내지 않았고 비밀스럽게 행동했다는 말이다. 그렇죠. 뭐 앞장서지 않았다. 뒤에서 조종하기 쉽지 않은 거죠. 뭐 캐면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위축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1927년에 토벌 당했잖아요. 토벌 당했는데 1929년은 더 뒤에 일어난 일이죠. 또 토벌 당했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좀 1930년대 이후에는 좀 약간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토벌 당할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실력이나 계속 양성하지. 그 생각이 잘못됐다. 왜 이랬을까? 화일투쟁에서 계속 이런 현상들을 보죠. 현명하게 생각하지 않고 과시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